서영 씨, 잠깐 와봐요. 10분만. 당신을 소유해야 내가 온종일 평화로워. 어쩜 당신은 그 나이에도 20대 청년 못지 않은지. 회장님의 요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갤러리 동료와 전화 통화를 하며 중요한 전시 일정을 논의할 때도 불쑥 다가와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그것을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제가 서재에서 다음 전시 도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황혼의 사랑과 두 번째 인생을 이야기하는 황혼 로맨스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은 모두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들로 사연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만 가명 및 재구성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공감 그리고 응원의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서영입니다. 올해 58세. 저는 한때 성공적인 갤러리 큐레이터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술계에서 일하며 지성과 품위를 갖췄다고 자부했고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69세의 한태준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 건설 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재력과 카리스마는 물론 노년에도 여전히 돋보이는 외모와 매너는 저의 외롭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희의 황혼 재혼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로맨스였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최고급 선물을 안겼고 서영 씨,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뮤즈요. 당신의 지성이 이 황량한 세계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제 존재가 다시금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존중해 줄까라며 안심시켰죠. 문제는 결혼 후 그의 로맨틱한 집착이 점차 통제적인 요구로 변질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성적 요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갤러리 동료와 전화 통화를 하며 중요한 전시 일정을 논의할 때도 불쑥 다가와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요구했습니다. 서영 씨, 잠깐 와봐요. 10분만. 당신을 소유해야 내가 온종일 평화로워. 당신이 내 행운이야. 당신의 그 지적인 아름다움이 내 욕망을 불태우는 거요. 그의 요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스케줄표에 맞춰 존재하는 소모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 안에서 숨쉴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중에도 제가 서재에서 다음 전시 도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십 년 경력의 큐레이터로서 중요한 해외 미술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영 씨, 일은 나중에 해요. 이리 와봐. 당신의 따뜻함이 지금 필요해. 처음에는 그저 나이든 남자의 뜨거운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의 요구는 저의 지성과 품위를 갉아먹는 침입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피로와 함께 이성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감시자에게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갤러리 일로 외출하는 날이 늘어나자 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의 강단과 독립심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3개월을 넘어서자 저는 그의 요구에 대해 이성적인 선을 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제 자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날의 피곤함을 이유로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지만 제 자신을 지키는 선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네요. 미안해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당신과 함께 테라스에서 산책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각자 쉬어요. 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상냥하고 이성적인 톤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소유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폭언이나 짜증을 냈을 수도 있지만 한 회장의 반응은 훨씬 더 교묘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는 폭언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서 자신의 팔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줄이 채워져 있는 팔목이었지만 그의 손톱은 피부를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한 자해적 행동을 보이며 저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서영 씨, 당신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를 버리지 말아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죄책감과 공포를 심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놀라 서둘러 그를 진정시켰고 더 이상 그를 자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든 남자의 왜곡된 소유욕이자 저를 정서적으로 통제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저에게 심리적인 족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 비밀을 파헤치고 이 덫에서 벗어나야 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지성과 강단을 이용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출에 동행할 때마다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의 전속 기사는 40대 후반의 배정민 씨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20년 가까이 모신 사람으로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장이 중요한 계약건으로 건물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기사 배정민 씨와 단둘이 차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에게 은밀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당신은 지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지만 사모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얼굴빛이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분의 집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 사모님 고운 채 화가님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저는 이 차 안에서 매일 목격했습니다. 기사님의 말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전부인 고은채 화가는 50대 초반에 의문사를 당했고 자살로 결론 내려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품을 몇 번 전시한 적이 있어 그녀가 얼마나 예민하고 예술적인 영혼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 차 안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외도 습관은 결혼 생활 내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회장님의 요구에 따라 이 차를 외진 곳에 세워야 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도 전 사모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경고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이 화려한 결혼이 단순한 성적 집착을 넘어 과거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사 배정민은 저에게 탈출의 열쇠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충격적인 경고를 들은 후 저는 차에 탈 때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는 큐레이터 특유의 치밀함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회장의 통제와 집착을 파헤치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리무진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비서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뒷좌석 카펫을 살펴보았습니다. 카펫은 늘 깨끗했지만 제 이성적인 의심은 좌석과 카펫의 틈새를 훑었습니다. 그때 좌석과 카펫 틈새에 낯선 물건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통화하는 틈을 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고 고급스러운 붉은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적 없는 낯선 여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스카프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스카프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붉은색은 전 부인 고은채 화가의 그림에 자주 사용되던 주된 색깔이었고 기사 배정민 씨의 경고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도가 아니라 회장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붉은 조각이 내 결혼의 진짜 얼굴이구나. 이 남자는 나를 소유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탐하고 있었어. 나는 전 부인의 비극을 답습하고 있는 거야. 이 집착은 나를 질식시킬 거야. 저는 회장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붉은 스카프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성적 요구와 전 부인의 비극, 그리고 붉은 증거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며 거대한 미스터리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황혼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성과 용기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 단서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큐레이터 경력을 활용해 전부인 고은채 화가의 행적을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들은 그녀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들 속에 숨겨진 단서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고은채 화가는 심리 상태를 작품에 투영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저는 미술계 동료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어렵게 고은채 화가의 유작들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검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강렬했습니다. 초기 작품의 생기발랄함은 사라지고 후기 작품들에서는 광기와 절망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미완성 작품은
통제된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거대한 그림자가 붉은 실타래로 한 여성을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 붉은 실타래는 제가 벤치에서 발견했던 붉은 실크 스카프를 연상시켰습니다. 작품 속 여성의 얼굴은 고통스러웠고 그림 구석, 물감 자국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나의 숨통을 옥죄는 붉은 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한다. 이 감옥에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저는 작품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고운 채 화가는 죽기 직전까지 남편의 통제와 폭력을 은밀하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실타래는 고운 채 화가가 느꼈던 질식감과 절망, 그리고 외부로 보낼 수 없었던 도움 요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저에게 비극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단순한 성적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을 해치거나 거역하는 자는 제거하려는 한 회장의 치명적인 본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를 위해서라면 폭력과 은폐도 서슴지 않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의 직감과 지성을 총동원해 확보한 붉은 스카프와 작품 속 단서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작품 구석에 적힌 이 감옥에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는 글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한 회장의 감금과 통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 파일을 암호화하여 작은 USB에 옮겼습니다. 이 USB는 저의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고 이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작품 속 단서들과 붉은 스카프를 증거로 확보한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집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행동을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 조력자인 기사 배정민 씨에게 즉시 연락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 부인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밀폐된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지켜낸 고운 채 화가의 용기를 이어받아 반드시 이 위험한 덫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만의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한태준 씨. 저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합니다. 한 회장은 처음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서영 씨, 농담하지 마시오. 당신이 이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당신은 내 명예와 부를 포기할 수 없을 텐데. 제가 물러서지 않자 저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외도 습관과 고운 채 화가의 미완성 작품들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신사 이미지는 물론 과거의 의혹까지 모두 무너질 겁니다. 당신이 전 부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통제적인 본성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가 당신에게 준 모든 것을 잊었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왕국을 무너뜨리려 해?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집을 나설 수 없어. 이 빌어먹을 증거는 어디에도 통하지 않아. 당신의 말은 광기 어린 노년 여성의 망상일 뿐이지. 그는 곧바로 모든 전화선과 인터넷을 끊었고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출입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통제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고 감금하려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탈출 계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회장의 통제가 시작되자 저는 오히려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큐레이터로서의 지성과 강단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집착을 예상하고 비상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에서 벗어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동료에게 미리 연락해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암호를 남겨두었고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기사 배정민 씨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회장의 행동에 지쳐 있었고 전 부인의 비극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저의 탈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작품 속 전 부인의 일기 조각과 벤츠에서 발견한 붉은 실크 스카프 사진 파일을 작은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 증거는 한 회장의 과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탈출 당일 기사 정민 씨는 회장의 외출 시각과 보안 시스템의 맹점을 은밀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연락망을 이용해 아들과 갤러리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별도로 사용하는 서재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증거 USB를 기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 회장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벤츠 승용차가 아닌 기사님과 동료들이 준비해둔 안전한 차량을 타고 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회장의 완벽한 왕국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저는 붉은 실타래를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저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회장에게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획득하고 이혼했습니다. 언론에는 회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간단한 합의 이혼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회장은 저의 손에 쥐어진 증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의 이혼과 막대한 위자료 지급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58세의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성공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지성과 품위는 이제 남편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1년 만에 제 이름으로 대규모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업계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저는 한 회장과의 결혼에서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황혼의 덫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자유라는 로맨스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가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침대에 누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 쉴 수 있습니다. 갤러리 일은 바쁘지만 이 일은 저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사용합니다. 주말에는 필라테스로 몸을 단련하고 저녁에는 젊은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갤러리의 빛은 제가 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겪었던 어둠을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저는 가끔 기사 배정민 씨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는 회장님 곁을 떠나 새로운 운수업을 시작했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모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이혼 후 오히려 더 강하고 행복해진 모습을 보고 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엄마가 아닌 인생 선배로 대우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이 나이에 그렇게 용감하게 벗어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엄마의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저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가 저의 자립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붉은 그림자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지성과 용기로 순수한 빛 속에 서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황혼기의 모든 여성분들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통제와 소유욕으로 얼룩진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받는다는 달콤함에 취해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면서까지 맞춰야 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품위, 당신의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당신만의 왕국입니다. 저는 용기 내어 이혼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가진 용기와 지성으로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외로움 때문에 독이 든 사과를 먹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닌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 중독, 배신, 그리고 용기 있는 재기 등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용감한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